당시에 정종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재구성해 보고 들어보고 몇 가지 그 당시에 방식이 지금도 통할지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골재 조달이 쉽습니다. 50도나 되는 더위는 괜찮겠소.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비서실장,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대건설에 지원해 주시오. 저희가 이 내용을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방식 뭐 하면 된다 밀어붙이자 이 방식이 지금도 통합니까? 지금도 통해야 하고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도 일을 하지만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되겠어? 가능하겠어? 못할 거야. 그러면 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 누군가는 해낼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절반이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주영 회장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게 직원분들이 회의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해요. 너희가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 그래?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저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요. 긍정의 힘이 뭐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거지 비판이라든가 비관이라든가 이런 건 저는 아무것도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정신이야. 뭐 저런 정신 좋죠. 뭐 안 되면 되게 해라. 해병대 정신도 있고 뭐 저 당시 이제 정종 회장이 거인이었던 건 분명한데 두 가지 전제 뭐 중동에 달러가 넘쳐난다. 그러니까 달러 벌러 가야겠다. 근데 더운데 그러니까 뭐 무조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비서실장 지원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지원해라. 저 당시에 주식회사 코리아의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삼성 정도도 안 됩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이죠. 총력전이고 뭐 현대나 뭐 코리아나 똑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7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경제 성장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가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안 되면 되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저런 정신들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 불굴의 도전 정신은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해준다. 그런다고 기업이 이익이 안 남는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저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상전백회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과 정신은 우리가 배우되 비즈니스 방식은 전혀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 그때를 상징하는 영상 하나만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를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설지에서 4배를 만들 테니까 차라 이런 얘기죠. 정주영 회장의 중앙대 특강 장면인데 과거에는 저 방식 통했단 말씀이시죠? 지금은 조선업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저게 조선업이라는 게 저 당시에 우리가 산업이 없었으니까 노동집약적으로 저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조선업 보니까 뭐 아파트 짓는 거나 배 짓는 거나 똑같아. 딱딱딱딱 붙여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부가 가치 배, 요트라든지 유람선은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노동집약적인 조선산업은 이미 중국에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 조선업이 우리나라 세계 1위 아닙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이제 적자로 돌아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정세를 정확히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경제 주체들이 저런 정도의 개발 연대의 거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들을 개성하는 것은 당연히 옳죠. 당연히 옳지만 뭐 우리가 향수로서 보면 되겠지. 저걸 그대로 카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카피할 이유는 없다. 조선 사업 같은 것도 이제 고부가 같이 그 품종으로 바뀌겠죠. 수주가 바뀌고. 그런데 옛날만 하더라도 근데 건설 산업이 우리가 중동에 진출했을 때 근데 현대 건설이라든지 대림 산업이라든지 동아 건설이 다 진출했을 때는 그때는 그 우리나라의 세칭 인류대학교 상다나 공대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입사를 한 친구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리비아에 가서 거의 3년에서 6년씩 근무하는 것을 당연히 얘기고 그 필수 코스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대기업에서 당신이 입사를 하면 이 사우디에 가서 3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취업된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는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설 출입을 해서. 상태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 방식의 어떤 그 이제 경제 성장은 예,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예. 사우디 근데 건설 그 입찰 과정을 보면 전 세계가 지금 경쟁을 하거든요. 그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건설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우리가 수주를 해서 적자 보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저는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원전 수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역시 우리나라 은행이 돈을 대고 그 돈으로 쉽게 말하면 원전 지어주고 예. 돈을 몇십 년에 걸쳐서 나누어 받는 건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18년까지는 예비 타당성 아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18년까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을 2기를 그 지어주는 걸로 10만 킬로와트짜리 짓는 걸로 했는데 역시 우리 그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력회사에 30억 불짜리도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세일제 외교에 그 너무 매달리면서 이 성과에 너무 그 목을 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은 됩니다. 예. 건설만 놓고 예. 보더라도 저 당시 이제 소위 노동집약적 건설이죠. 우리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노동력을 대거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저 현대건설이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 정몽근 현대기아차 그룹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애널리스트 분석은 현대건설 가치보다 자회사로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훨씬 미래 가치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건설이 이제 노동력을 투하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이죠. 예. 그러면 감리라든지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롯데 그 잠실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 계속 안전성 문제가 소위 미국계 세계 탑 수준의 감리 회사를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건설의 부가가치는 과거 70대 방식의 노동력을 투하하는 방식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 현수교를 만든다든지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든지 거기 투입되는 기술,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뚫더라도 그 우리 하이테크 뭐 어떤 전자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가가치가 훨씬 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우리가 노동력밖에 없는 상태에서 불굴의 정신과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나갔다. 그럼 근데요, 김경수 교수님, 7, 80년대를 예.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서 보면 집안에 한두 분 정도나 마을에 한두 분 정도는 사우디에 파견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국내에 벌고 집안을 일으키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안에도 거기 파견돼서 일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한대요, 사우디에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 잘 못 알아보잖아요.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 나라 사람들도 동양인을 잘 못 알아본답니다. 그러니까 빼빼 말라서 얼굴 까만 근로자가 밤에도 똑같은 사람이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한다는 거죠. 이제 구분이 안 가니까.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성실성 하나는 인정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반을 얻고 신뢰를 얻어서 우리가 이만큼 도약을 했는데 고부가가치 사업을 전환을 한다고 해서 그런 신뢰성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경수 교수님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셨는데, 세일즈 외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MB 대통령 때처럼 겉은 화려하고 내실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런 논란거리가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저쪽 대통령하고 친하면 네. 뭐 뭘 이렇게 좀 밀어줍니까? 다 일단 이해관계가 엇갈렸을 것 같은데요. 최고 지도자 사이에 이제 신뢰가 돈독해진 상태에서 예. 국책 사업들 수주를 한다면 뭐 일단은 나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 분 다 똑같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70년대 중동에 근로자를 보내가지고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애화를 벌어들였던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데자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북한이 지금 그 70년대 우리가 중동 근로자들 보냈던 것처럼 요즘 인력 송출 많이 해요. 지금 해외에 한 9만 명 가까이를 송출해서 달러를 보내드립니다. 물론 그게 이제 대부분 통치 작업으로 들어가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생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미 그건 북한식이 하는 것이지 예. 우리가 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우리가 우월력을 갖고 있는 분야. 예컨대 ICT 정보통신 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보건 의료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좀 하이테크 놀로지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것이 낫고요. 특히 이제 MB 때 했던 이른바 자원외교 했던 것은 겉은 번질했지만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조사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면 예. 그래서 말씀하시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소형 원자로 얘기하시고 ICT 얘기하시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오늘 그 얘기도 있습니다. 포스코가 대통령 따라가가지고 무려 1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과거 때처럼
자원외교 논란처럼 허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잘 된 겁니까? 그건 진행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사이에 그런 양해각서를 챙겼다는 것은 공식적인 계약이 설정된 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시작해서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약에 들어가면 돈을 얼마 내고 얼마 받고 공사 기간은 언제이고 공사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문제, 기술 양도에 관한 문제, 부품의 인도에 관한 문제 굉장히 복잡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도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건설해 주는데 만약에 10년이 걸린다. 그 10년 동안 공사비가 들쭉날쭉합니다. 계속 계약이 갱신되고 바뀌고 수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가서 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주무부처라든지 주무 예. 관료들이 계속 백업을 해서 그렇군요. 뒷부분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MOU라든지 MOU 이전 단계 일종의 분위기 조성인 거고 비즈니스는 결국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인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붐업하는데 정치적 효과는 뭐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저게 당장 우리한테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뭐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가 그 시절에 했던 것과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나섰는데 저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그 박평론가가 이 고부가 가치를 얘기를 했는데 예. 고부가 가치를 수출할 수 있는 예컨대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그 컨텐츠를 예.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에서 R&D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 아까 그 이 롯데 빌딩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고층 빌딩이요. 이 설계와 감리는 거의 다 외국에서 합니다. 예. 그거야말로 고부가 가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내가 특정 회사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설계 회사는 외국에서 보통 그 우리에게 알려진 설계 회사의 한 5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부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장 그 어떻습니까? 애플이 말이죠. 애플이 미국의 법인세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플의 신료세율이 얼마인지를 알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12%에 불과해요. 전부 다 R&D라든가 인력 고용으로 해서 다 감면을 해줍니다. 예.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에 내는 세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자료를 딱 들이대 보여야만 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의 R&D로 비과세 감면하는 걸 전부 다 감추어버리지 않습니까? R&D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은 저렇게 화려한 것도 좋지만 예. 실제 정부 정책을 기업을 할 수 있고 투자를 부가치를 만들 수 있게 하라. 기술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가령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갤럭시 6가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드디어 정말 제대로 된 전화기를 하나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전 세계가 놀랐다고 하는데 그만큼 기술력을 집약시키려면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야 됩니다. 예. 수많은 박사들이 밤을 새워서 예. 연구를 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중동 다녀오셔서 어떤 정책,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시킬 정책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